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네요. 오늘 내용이 기말고사랑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 진도를 나간 반도 있고 안 나간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간 반은 조금 뒤로 돌려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안 나간 반은 처음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장경제와 금융 5단원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 필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필기를 한 후에 프린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본주의에서는 저희가 세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발전을 했는지, 그래서 전개 과정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본주의의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운영 체제를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이제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제품을 사야 돼요. 근데 한 곳에서는 이제 1,000원에 팔고 한 곳에서는 900원에 팔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900원의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의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과 이기적인 존재라는 뜻은 한 인간은 개인의 이익,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합리적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전개 과정은 일단 자본주의 시작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본주의 시작은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물교환이 어려워지고요. 이때부터 은행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된 거다 보시면 되는데, 자본주의는 총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한 자본주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자유방임주의 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고전적 자유주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고전적 자유주의. 이게 첫 번째 자본주의의 시작인데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을 거예요. 네,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자유방임 하면은 꼭 떠올려야 되는 인물, 애덤 스미스를 꼭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 애덤 스미스는 어떤 걸 주장을 했었냐면,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 반면에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이거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어, 그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시장에 국가는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는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자기 자유방임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줘라. 국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200여 년 동안 이 자유방임주의가 주장한 이론으로 자본주의는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자본주의가 1930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공황 당시에 원래 미국의 이제 주가 있잖아요. 주가가 380 정도가 됐었는데요. 대공황을 거치고 나면서 40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실업률이 25%를 넘게 되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다, 뭐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4%대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한 상태가 이때 대공황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야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자본주의, 그거를 저희는 수정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두 번째 흐름은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공황 상태에서는 원래 시장에서 잘 돌아가는 기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원래는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시장이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시장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시장이 더 이상 이런 어, 그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국가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수정자본주의, 약간 바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냐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제 자본주의의 트렌드는 수정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또 수정 자본주의는 언제 또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되냐면요. 1970년에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또 전 세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이제 오일 쇼크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유 충격, 석유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73년 한 번, 1978년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1973년에 3달러였던 1배럴당 3달러였던 석유가 얼마까지 치솟게 되냐면요. 40달러까지 치솟게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이제 오르게 되면서 시장에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점을 수정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개념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또 자본주의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자, 신자유주의가 일어나게 됐을 때 당시에 시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막 이렇게 그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장 개입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더 경기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화됐다는 게 어떤 정도의 수준의 악화였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악화되진 않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시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해지고 더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이 실패한 건가요? 정부가 실패한 건가요? 당연히 정부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부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 실패의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건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이냐면, 보통은 경기가 좋으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가 좋으면 시장에 화폐가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반면에 물가 성장률도 0%대거든요. 보통은 이게 돼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심해졌다는 어, 그 의미로 정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발 가만히 있어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새로운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그래 시장에 아예 개입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화해서 그냥 지켜봐 줘. 이게 요구가 되는 시대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9년도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 프린트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린트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4페이지 이제 자본주의 전개 과정 들어가기 전에 그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 세 가지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증기기관 관련된 사진이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고, 그 자본주의의 시초는 자유방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대공황 당시의 상황이에요. 대공황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였냐면 은행이었어요. 근데 그 대공황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은행도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게 되면 자기가 저축했던 예금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돈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뱅크런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대공황 시대 때 유지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그림은 석유 파동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하는 그림들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오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전개 과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 의미부터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운영 원리를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운영 원리.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실 냉혹한 세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를 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출된 부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냐면 개인과 기업의 사적 이익,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는 운영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은연중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운영이 되면 나쁘지 않은 좋은 운영 체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 첫 번째 자유방임주의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방임주의의 이제 등장 배경은 산업혁명부터죠.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 때 중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돈이 등장을 하게 된 게 자본방임주의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면 시장에 맡기면 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 시장에 맡겨줘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 시장 가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시장 가격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움직이냐면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떨어지겠죠. 이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공급자가 얼마에 이 가격을 책정을 해야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알게 된다면 그게 시장의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이 균형 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고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장했던 그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세이의 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만들면 팔린답니다. 공급을 하면 그 물건이 팔린다. 그러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의 세이 법칙은 산업혁명 당시에 대량 생산을 통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통용될까요? 안 될까요? 통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만들면 팔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산업혁명 당시 시대 때는 이게 통용이 됐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많이 만들어낼수록 그 급격히 증가한 인구가 그 물건을 살 수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산업혁명 시대 때 통용되는 산업혁명 시대 때 통용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75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됐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193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운영 체제인데요. 자,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29년 일어났던 대공황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대공황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공황으로 인한 시장 실패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아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세이의 법칙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시대가 30년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국의 주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렇게 실업률이 25%, 일자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이렇게 배급을 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대공황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고요. 그리고 대공황 당시에 그때 미국의 주가가 380이었는데 3년 만에 40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폭락을 하는 상황,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뜻을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면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인 배분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지 못하는 상태. 자, 그럼 대공황 당시의 시장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380에서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주식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던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공장을 만들거나 일을 할 때 어디서 돈을 빌리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그 은행에 돈을 못 갚으니까 모두 같이 망하냐면 은행도 같이 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고,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감소를 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투자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망하지 않았던 다른 기업들도 도산이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태. 시장 실패가 현실화된 거죠.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기게 되면서 그때 미국 학자 이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케인즈가 등장을 하면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수정 자본주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고요. 핵심은 이거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게 수정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뉴딜 정책. 많이 들어봤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수정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뉴딜 정책의 목적은 이거예요. 대규모 공공사업, 그러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통해서 가계의 뭐를 높이는 거냐면 구매력은 높이는 정책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보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거죠. 소비를. 자, 그럼 정책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소비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거. 그래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테네시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댐을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댐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댐을 한번 보고 갈게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댐이 그때 당시에 이제 후버 댐이라고 하는 댐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댐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거의 근데요 이게 세계 최고의 크기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그 댐들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을 한 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감소를 하게 되냐면 실업률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게의 구매력들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된 거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요.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물건을 더 찍어내기 시작하는, 투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럼 투자가 증가가 되니까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업률은 더욱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게 되는 그 효과를 얻게 되는 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이 안 좋다거나, 그렇죠? 힘이 약하신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은 일을 못하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의 그 소비 구매력도 높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가 등장을 하게 된 거냐면 복지국가가 출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 돈으로 소비를 하세요 이거죠. 그러면서 어, 조금씩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옮겨놨던 게 수정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3년 전까지는 이런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또 그 투자의 트렌드였던 거죠. 자본주의에. 자, 근데 이 1970년대 들어서면서 또 이 수정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석유 파동입니다. 오일 쇼크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석유 파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석유값이 급등하여 전 세계 각국에 경제적 타격을 준 사건을 오일 쇼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오일 쇼크를 이제 상징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일의 가격을 상징하는 그래프로 쌤이 갖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면은 여기서 좀 어, 유의미하게 막 올라갔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1차 석유 파동. 그래서 1973년에 3달러였던 1배럴당 3달러였던 석유가 11달러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78년도 이때죠. 다시 한번 오르죠. 제 2차 석유 파동. 15달러였던 석유가 갑자기 40달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 한 6년 동안 한 10배가 오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수정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등장한 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일상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등장 배경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인한 정부 실패가 등장 배경인데요. 정부 실패는 의미가 이거예요.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 이거를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이제 발생한 기이한 현상이 있었죠. 아까 필기에 잠깐 이야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석유값이 급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석유값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 뭐에 영향을 끼치냐면 공장에서 석유를 안 쓰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 거예요.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장한테 돈을 확 풀어버린 거죠. 예전 생각하면서. 자, 근데 이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요. 경기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감소를 하는 거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1,000원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됐다고 쳐봅시다. 실질 임금이 이걸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20배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상승을 하면서 이게 2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내 월급은 어떻죠? 똑같은 겁니다. 30만 원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30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15개밖에 못 사는 그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거는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때문에 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그때 세계 물가 상승률이 15%를 넘었었고요. 경제 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었고 세계 교역량도 4%대로 감소를 했었었죠. 1차 때. 1차 오일 쇼크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물가 상승률은 13%, 영국은 18%, 일본은 8%. 이런 식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상태가 그때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냐면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복지국가가 축소되는 현상들, 그래서 시장의 고유의 기능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요구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다시 한번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경제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트렌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기, 술, 빵 등의 판매자가 베푸는 친절이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첫 번째 자유방임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인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케인즈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부 기능 확대는 시장 경제를 침체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시장 경제의 전면적 붕괴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시대다. 이거는 수정자본주의의 주장이랑 일치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시장과 경쟁의 자유야말로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시장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이거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 전개 과정 세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그 흐름을 잘 기억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조금 암기를 해야지만 시험 문제에 좀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는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될 텐데요. 합리적 선택 두 번째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